내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 모든 게 끝날까?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만 하다 남은 건 빚더미뿐인 내가 비참한 이렇게 눈을 감으면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날까? 그가 차가운 강물로 몸을 던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안 돼! 거기서 죽어버리면 내 소설은 어떡하라고! 당황한 태욱이 고개를 돌리자 숨을 몰아쉬는 민정이 서 있었죠. 당신 누군데? 나 죽는 것까지 방해하는 거야! 민정은 기가 차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저씨가 내 소설 주인공인데 작가 허락도 없이 죽는 게 어디여? 죽으려면 내 소설 엔딩부터 보고 죽어!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이 황당한 여자의 선언에 태욱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욱이라는 남자의 인생은 20년 전부터 이미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유망한 유도선수로 매트 위를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죠.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태욱의 귀에 들려온 건 형 강태준이 도박으로 집보증금까지 날려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욱은 도복을 벗어던지고 건설 현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메달 대신 등에 짊어진 건 무거운 벽돌이었고 영광 대신 몸에 새겨진 건 고된 노동의 흉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형의 뒷수습을 하며 살았습니다. 형 강태준은 사과 한마디 없이 동생의 피땀 섞인 돈을 가져갔죠. 급기야 형은 태욱의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독촉 전화와 협박에 시달리며 태욱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치매 걸린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태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태욱을 향해 미안하다 울었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태준의 이름만 부르며 막내 아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형 강태준이 보낸 사람들이 태욱의 일터로 찾아와 으름장을 놓았죠. 사망보험금이 서류 한 장이면 나온다는 그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태욱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 하나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형의 빚도 자신이 죽으면 보험금으로 다 해결될 거라는 그 끔찍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태욱은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40세 남인정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 나회장의 금지옥엽 외동딸입니다. 하지만 민정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낡은 노트북을 선택했죠. 작가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집을 나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나회장은 당장 돌아오라며 그녀의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민정은 옥탑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수십 편의 원고를 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낙방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신춘문예 최종심에서 탈락했다는 문자를 받고 민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잉크 냄새가 오늘따라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었습니다. 민정은 10년 동안 써온 원고 뭉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걸 다 강물에 던져버리고 자신도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정이 한강대교 난간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넓지만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낡아서 다 헤어진 점퍼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신발을 벗는 순간 민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죽으러 온 것도 잊은 채 민정은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안 돼! 거기서 죽어버리면 내 소설은 어떡하라고! 태욱은 죽음을 앞두고 들려온 그 엉뚱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원고지를 가슴에 꼭 껴안은 여자가 서 있었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를 지르는 여자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태욱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당신 누군데 내 죽음까지 방해하는 거야? 민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태욱의 소매자락을 낚아챘습니다. 아저씨가 내 소설 주인공인데 작가 허락도 없이 죽는 게 어디여? 죽으려면 내 소설 엔딩부터 보고 죽어. 태욱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세상을 등지려던 비장함은 간데없고 황당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소설 주인공이라니. 나는 그저 빚쟁이한테 쫓기는 망한 인생일 뿐이야. 민정은 태욱을 난간 아래로 끌어내리며 악을 썼습니다. 망한 인생이 얼마나 훌륭한 소재인 줄 알아? 아저씨의 그 슬픈 눈빛이랑 구부정한 어깨. 내가 10년 동안 찾아 헤맨 바로 그 남주인공이라고. 태욱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은 그제야 안도한 듯 태욱의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차가운 한강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품에 안고 있던 원고지 한 장을 꺼내 태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도 오늘 이거 버리러 왔어요. 10년 동안 쓴 내 꿈이 쓰레기 취급받았거든. 근데 아저씨 보니까 갑자기 쓰고 싶은 문장이 생각났어. 죽지 말고 나랑 계약하나 해요. 아저씨는 내 소설의 모델이 되고 나는 아저씨의 보디가드가 되어줄게. 태욱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가녀린 여자가 덩치 큰 유도선수 출신인 자신을 지켜주겠다니요. 하지만 민정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진실했습니다. 태욱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필요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에게는 돈줄로만, 어머니에게는 아픈 손가락으로만 불리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여자는 자신을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태욱의 오른쪽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가 달빛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건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아주 깊고 투박한 상처였습니다. 민정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따를 당해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던 18살의 민정이었습니다. 그때 민정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며 죽긴 왜 죽어 임마 라고 소리치던 동네 만두가게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울고 있는 민정에게 따끈한 만두 한 봉지를 안겨주며 말했죠. 이거 다 먹을 때까지만 참아봐. 그럼 내일은 좀 나을지도 모르잖아. 그때 그 청년의 손목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예전에 신림동에서 만두가게 하던 강태욱 씨 맞아요? 태욱은 깜짝 놀라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인데. 민정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20년 전 자신을 살렸던 그 소년이 이제는 절망에 빠진 중년이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난 운명이었습니다.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그를 살릴 차례라고 말이죠. 일단 일어납시다. 우리 집 가서 라면이라도 먹어요. 죽는 건 라면 한 그릇 비우고 생각해도 안 늦으니까. 태욱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민정의 손에 이끌려 일어섰습니다. 민정의 낡은 옥탑방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태욱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옥탑방에 도착하자마자 민정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좁은 방 안은 책과 원고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욱은 방구석에 조심스럽게 앉아 민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강태욱이죠? 나는 남인정이에요. 지금부터 작성할 계약서는
법적 효력보다 더 무서운 작가의 양심이 걸린 계약이에요. 민정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강태욱 보호 및 소설 집필 협조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욱은 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그 황당한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계약서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거대하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라면을 다 먹어갈 무렵 태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작가님, 왜 나를 살린 겁니까? 아까 그 흉터 보고 왜 그렇게 울었어요? 민정은 설거지를 하다 멈춰서서 태욱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저씨가 20년 전에 나한테 만두 줬잖아요. 그 동네 살았었어요. 태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빚 갚아요. 내가 아저씨 멋지게 제기시켜줄게.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였습니다. 옥탑방 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욱,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형 강태준이었습니다.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러 온 탐욕스러운 포식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욱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태욱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죠. 민정은 태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내 뒤에 숨어요. 이제부터 내가 아저씨 보디가드라고 했죠? 민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민정이에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제 소설 주인공이 지금 괴한한테 습격받기 직전이거든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강태준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민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장의 복수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작고 단단한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지키기만 했던 그에게 처음으로 방패가 되어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민정은 문고리를 잡으며 태욱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소설 1장 시작합니다. 아저씨는 거기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해요. 문이 벌컥 열리고 강태준의 험악한 얼굴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건 겁에 질린 동생이 아니라 매서운 눈빛의 작가 남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수십 대의 검은색 차량이 옥탑방 골목을 향해 질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나 회장이 보낸 경호팀이었습니다. 강태욱의 비참했던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44살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은 속으로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만두 오빠, 내가 쓴 소설의 엔딩은 반드시 해피엔딩일 거야. 태욱은 자신의 손목에 난 흉터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민정과 자신을 이어준 운명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강물 대신 따뜻한 방 안에서 태욱은 생전 처음으로 내일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 누구예요? 민정의 날카로운 물음에 옥탑방 문 앞에 서 있던 강태준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태준은 동생 태욱을 장난감 다루듯 무시하며 소리쳤죠. 야, 강태욱, 너 지금 이런 여자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나와? 태욱은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평생을 지배해온 형의 폭언과 압박은 태욱에게 독이 든 사슬과도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아래에서 요란한 타이어 끄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옥탑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었죠. 태준은 경찰이라도 온 줄 알고 주춤했지만
사내들은 말없이 민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보내신 보안팀입니다.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민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과 그 일행은 입을 쩍 벌린 채 굳어버렸죠. 민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태준을 노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형이라고요? 한 번만 더 내 소설 주인공 괴롭히러 오면 그때는 영업방해가 아니라 주거침입이랑 협박죄로 아주 긴 여행 보내드릴게요. 당장 꺼지세요. 사내들이 한 걸음 다가서자 태준은 욕설을 내뱉으며 허둥지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욱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냘픈 무명 작가인 줄 알았던 민정의 등 뒤로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이 사라지고 난 뒤 민정은 다시 평소의 털털한 작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태풍이 부는 것처럼 혼란스러웠죠. 태욱의 손목에 난 그 흉터, 그리고 20년 전 만두가게 청년의 이름인 강태욱.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그 사람일까? 민정은 태욱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아버지 나 회장의 신복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님, 나예요. 강태욱이라는 사람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줘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히 신림동에서 만두가게를 했던 기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니까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정은 태욱과 기묘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태욱은 옥탑방의 좁은 공간에서도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비가 새는 천장을 보며 혼자 뚝딱거리며 방수포를 덧대고 삐걱거리는 문틈을 기름칠하며 고쳐놓았죠. 민정이 글을 쓰다 지쳐 잠들면 태욱은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고 그녀가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를 깨끗이 씻어 정리했습니다. 작가님, 이런 데서 자면 입 돌아가요. 태욱의 투박하지만 다정한 목소리에 민정은 눈을 떴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위해 시장에서 사온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로 정성스럽게 국을 끓여 놓았죠. 돈 한 푼 없는 처지에서도 그는 민정에게 무언가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민정은 콩나물국을 한술 뜨며 태욱의 인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형에게 그토록 모진 일을 당하고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김비서로부터 두툼한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 속에는 태욱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욱, 44살, 전도 유망했던 유도 기대주. 하지만 22살 되던 해 형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신림동에서 작은 만두가게를 운영함. 당시 주변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만두를 공짜로 나눠주던 만두 청년으로 불림. 민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류 뒤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클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만두가게 앞에서 밀가루를 묻힌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 태욱의 모습이었죠. 그의 손목에는 민정이 보았던 그 선명한 흉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맞았어. 정말 아저씨였어. 민정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죽으려 했던 자신을 살렸던 그 소년이 이제는 자신이 버림받아 죽으려 하는 중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민정은 자신의 운명이 이토록 가혹하고도 아름답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태욱이 현재 짊어지고 있는 빚의 실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욱의 명의로 된 5억 원의 사채. 그건 태욱이 쓴 돈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이 태욱의 인감을 훔쳐가짜 보증을 서게 만든 것이었죠. 태욱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치매 걸린 어머니를 봐서 차마 형을 고소하지 못하고 혼자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정은 분노로 이가 갈렸습니다. 강태준,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그때 옥탑방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욱의 형수 박형수가 막무가내로 들이닥친 것이었죠. 그녀는 민정의 경호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들어왔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 작가라는 여자 집이야? 강태욱, 너 당장 나와. 어머니 약값이 없어서 지금 난리야. 박형수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에 태욱이 허겁지겁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욱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빌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박형수는 태욱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구하긴 뭘 구해. 내 보험금이면 우리 집 전셋값까지 해결되는데 왜 안 죽고 살아서 민폐야?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서류 뭉치를 들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박형수의 머리 위로 서류를 한 장씩 뿌려버렸죠. 이게 뭔 줄 알아? 당신 남편이 강태욱 씨 명의로 도박자금 빌린 내역이야. 그리고 여기 당신이 태욱 씨 이름으로 몰래 들어둔 사망보험 증서도 있네. 박형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정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쩌나 내가 이 증거들 다 들고 검찰청으로 갈 예정인데. 아, 참고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아까 남편한테 들어서 알지? 민정의 기세에 박형수는 뒷걸음질치다 마당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태욱은 멍하니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손을 꽉 잡으며 선언했습니다. 강태욱 씨, 오늘부로 아저씨 빚은 다 끝났어요. 아니, 내가 끝낼 거예요. 태욱은 민정의 손길에서 20년 전 자신이 여고생 민정에게 주었던 그 만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만은 세월을 뛰어넘어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태욱을 식탁에 앉히고 정식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 소설 제목 바꿨어요. 한강의 보디가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만두 오빠로요. 태욱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손목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상처, 이제는 훈장으로 만들어줄게요.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만 따라와요. 민정은 이미 머릿속으로 거대한 복수의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나 회장의 권력과 자신의 영리한 두뇌를 이용해 태욱을 괴롭힌 악인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민정은 몰랐습니다. 태욱 또한 민정의 정체를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태욱은 옥탑방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첩에서 민정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의 눈망울은 20년 전 자신이 만두를 주었던 그 소녀와 똑같았으니까요. 태욱은 나직하게 움츠렸습니다. 민정아,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줬구나.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단순히 작가와 모델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구원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옥탑방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는 태욱이 민정을 위해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툭툭
반죽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민정의 심장 박동처럼 들려왔죠. 그 소리는 어느새 민정을 18살의 그 위태로웠던 옥상 위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당시 민정은 학교 폭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옥상 난간에 신발을 벗어두었던 그 겨울밤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질 때 민정의 뒷덜미를 낚아챈 건 거친 밀가루 냄새가 나는 손이었습니다. 죽긴 왜 죽어 임마. 죽으림으로 만두나 하나 더 먹어. 22살의 태욱은 만두가게 앞치마를 두른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민정에게 건네진 건 검은 봉지 속에 따끈한 고기만두였습니다. 그때 그 만두의 온기가 민정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고 그 청년의 손목에 새겨진 그 선명한 흉터가 민정의 기억 속에 문신처럼 박혔습니다. 민정은 눈을 감고 그때의 만두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 만두 하나가 민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구원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작가님, 만두 다 됐어요. 비 오는 날에는 따끈한 만두가 최고잖아요. 태욱의 목소리에 민정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욱은 낡은 쟁반에 정성스럽게 빚은 만두 한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직접 반죽을 밀고 속을 채워 만든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만두였습니다. 민정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차마 만두를 입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이 투박한 손으로 평생을 형의 빚을 갚고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느라 정작 본인의 인생은 넝마가 되어버린 남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정은 만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20년 전 그 옥상에서 먹었던 그 맛과 똑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만두 위로 떨어졌습니다. 태욱은 당황하며 민정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아니, 맛이 없어요? 왜 울고 그래요? 작가님 무섭게.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너무 맛있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로. 민정은 속으로 수만 번을 외쳤습니다. 오빠 나야. 그때 죽으려던 그 학생이 나라고요. 하지만 민정은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태욱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있었기에 민정의 화려한 정체나 과거의 인연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는 강태준과 박형수가 거한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 점에 수만 원을 호가하는 참치회를 입에 넣으며 태준은 거들먹거렸습니다. 이번에 태욱이놈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이 꽤 짭짤해. 그걸로 여보, 당신 가방 하나 사. 박형수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진 손으로 와인잔을 흔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 작가라는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태욱이가 그 여자한테 홀려서 우리 배신하면 어쩌죠? 태주는 코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태욱이 그 바보 녀석이? 걔는 평생 내 밑에서 기어다닐 팔자야. 어머니 병원비 빌미로 잡고 있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놈이라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일식집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태욱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피와 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고가의 와인은 태욱이 공사판에서 짊어진 벽돌무게였고 그들이 걸친 명품 옷은 태욱이 포기한 국가대표의 꿈이었습니다. 민정은 김비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이들의 행태를 확인하며 노트북을 세차게 닫았습니다.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옥탑방에서 1,000원짜리 콩나물을 다듬는 태욱과 호텔 라운지에서 사치를 일삼는 형부부. 민정의 시나리오 속에서 이들은 이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민정은 다음 날 새벽
태욱 몰래 나 회장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발길을 끊었던 차갑고 거대한 성 같은 집이었습니다. 정문의 보안 요원들이 민정을 알아보지 못하고 막아서자 민정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회장님 딸 남인정입니다. 비켜주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나 회장은 딸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엄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죠. 작가 노름은 이제 끝난 거냐? 빈손으로 나가니 살 길이 막막해? 민정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똑바로 눈을 맞췄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저 소설 하나 완성하려고 왔어요.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신이 되어 결말을 좀 바꿔줘야겠거든요. 나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결말을 바꾸는데 내 힘이 필요하다는 건가? 네.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무자비한 세상의 법칙을 좀 빌려 쓰려고요. 대신 이 일이 끝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경영 수업 받겠습니다. 민정의 파격적인 제안에 나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었고 공짜 점심은 절대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태욱을 구하기 위해 민정은 자신의 소중한 자유를 담보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은 시장에 들러 태욱이 평소 사고 싶어 했던 최신형 운동화 한 켤레를 샀습니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니 태욱은 여전히 낡은 노트북 앞에서 민정이 쓴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소설이 된다는 사실에 태욱은 어린아이처럼 설레하고 있었죠. 작가님, 이 소설 주인공은 마지막에 정말 행복해지나요? 태욱의 순진한 물음에 민정은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발치에 새 운동화를 놓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통쾌하게 행복해질 거예요.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하지 못할 만큼요. 태욱은 운동화를 만져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엄마랑 작가님이랑 이렇게 가끔 만두나 먹으며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게요. 그 소박한 꿈조차 지키기 힘들었던 태욱의 지난 세월이 떠올라 민정은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정은 이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강태준이 목숨처럼 아끼는 불법 도박장과 그가 몰래 투자한 가짜 부동산 법인이었습니다. 민정은 김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강태준이 투자한 그 건물, 우리가 통째로 매입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철거 공고 띄우세요. 단 한 푼의 보상금도 나가지 않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묶어버리시고요. 민정의 복수는 작가다운 상상력과 재벌가다운 치밀함이 합쳐진 예술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녀는 강태준 부부에게 일확천금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건네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으로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정이 생각한 가장 완벽한 권선징악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태욱은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태욱의 옆에 앉아 그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가 가득한 그 손은 평생 누군가를 지탱해 주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나타나줘서도. 그때 태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결이었는지 아니면 민정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태욱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지켜보며 민정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태욱의 삶을 짓밟은 형 부부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옥탑방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정의 계획대로 강태준에게 거액의 투자 기회를 제안할 가짜 브로커가 접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은 그것이 민정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인 줄도 모른 채 다시 한번 동생 태욱의 명의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태욱의 뒤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독하고 영리한 보디가드 남인정이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메어주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형님이 만나자고 하면 군말 없이 나가요. 그리고 형님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사인하세요.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태욱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민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작가님만 믿을게요. 근데 정말 나 괜찮은 거 맞죠?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태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요. 아저씨는 내 소설의 남주인공이라니까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이제 악당들 사냥하러 갈 시간이에요. 옥탑방 문을 열고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비극은 끝나고 이제 화려한 반전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이 태욱을 협박하던 음성 녹취록과 그가 저지른 비리장부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우습게 보았던 그 무명 작가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 거물이었다는 사실을요. 민정은 속으로 차갑게 뇌까렸습니다. 강태준, 당신이 쓴 지옥 같은 시나리오의 엔딩은 내가 직접 집도해 줄게. 태욱은 새로운 운동화를 신고 힘차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마다 실리는 무게감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민정은 그런 태욱의 뒷모습을 보며 펜 대신 권력을 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마침표를 찍을 차례였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말대로 형이 시키는 대로 아무 말 없이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태욱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늘도 두 사람의 짧은 행복을 질투하는 것인지 낮부터 시작된 먹구름이 결국 장대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옥탑방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 사납고 요란했죠. 민정은 노트북 앞에서 복수 시나리오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강태준 부부는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태욱의 거친 숨소리가 민정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태욱은 오늘 아침부터 무언가 불안한 듯 손톱을 깨물며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태욱의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진동음을 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옥이라고 저장된 강태준이었습니다. 태욱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강태준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정신이 혼미한 어머니의 웅얼거림이었습니다. 태욱아, 태욱아, 여기가 어디냐? 춥다, 배고프다. 태욱의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분명 요양원에 잘 계시다고 확인까지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강태준이 사람을 써서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몰래 빼돌린 것이었죠. 야, 강태욱. 너 요즘 어떤 년 뒤에 숨어서 호강한다며? 우리 엄마가 막내 아들 보고 싶어서 병이 났길래 내가 좀 모셔왔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태욱의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그는 태욱에게 오늘 밤 안으로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변경하는 서류에 최종 지장을 찍으라는 협박이었죠. 만약 나오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치매 걸린 어머니를 길거리에 버려버리겠다는 끔찍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태욱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왜 이토록 지독한 진흙탕인 것일까요? 잠시나마 민정의 곁에서 꿈꿨던 평범한 행복이 과분한 욕심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욱은 거실로 나와 글을 쓰고 있는 민정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고 소중한 여자를 자신의 더러운 운명에 더 이상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태욱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가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태욱의 낮은 목소리에 민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욱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참으면 그 사람들 다 벌받을 거예요. 민정은 태욱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태욱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손등에 난 흉터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작가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 인생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내 형이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작가님까지 다칠까봐 무섭단 말이에요. 태욱은 소리를 지르며 옥탑방의 낡은 가방에 자신의 짐을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올 때도 별로 없었던 짐이었지만 민정이 사준 새 운동화만은 차마 가방에 넣지 못하고 방구석에 덩그러니 남겨두었죠. 민정은 당황해서 태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진정해요. 무슨 일이죠? 형님이 협박해요?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태욱은 민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슴을 후벼 파는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해결해?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 당신은 그저 소설 소재가 필요해서 나 같은 놈 붙잡고 있는 거잖아. 나 이제 당신 소설 주인공 안 해.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태욱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민정은 충격에 휩싸여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태욱은 그 틈을 타 가방을 메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저씨, 강태욱 씨, 거기 서요. 민정은 맨발로 옥상으로 따라 나갔지만 태욱은 이미 어두운 골목길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쏟아지는 비는 민정의 옷을 순식간에 적셨고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욱은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발이 젖고 몸이 으스스 떨려왔지만 머릿속엔 오직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변두리의 어느 낡은 창고였습니다. 그곳에는 강태준과 박형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창고 구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태욱이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하자 강태준의 부하들이 그를 가로막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도선수 출신인 태욱이었지만 어머니를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는 저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주먹과 발길질이 태욱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빗물과 섞여 바닥을 적셨습니다. 강태준은 서류 한 장을 태욱의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사인해. 그럼 엄마는 다시 요양원으로 보내주지. 그리고 너는 그냥 죽어라.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길이야. 태욱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값으로 형의 도박빚을 갚아주는 계약서였습니다. 태욱은 떨리는 손으로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도, 자신의 자존감도, 그리고 조만간 사라질 자신의 목숨까지도요. 강태준 부부는 목적을 달성하자 태욱과 어머니를 빗속에 내던진 채 사라졌습니다. 태욱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피를 흘리는 줄도 모른 채 그저 춥다며 태욱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태욱아, 우리 막내 아들, 맛있는 거 사줄게. 여기 돈 있다. 어머니가 태욱의 손에 꼭 쥐어준 건 꼬깃꼬깃하게 접힌 5,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 아들에게 고기 한 근이라도 사 먹이려 아껴두었던 그 돈이었습니다. 태욱은 그 5,000원을 손에 쥐고 빗속에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가 바보라서. 빗소리에 섞여 태욱의 통곡 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이 5,000원을 들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민정의 옥탑방으로 돌아가기에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미안했습니다. 태욱은 비를 피할 수 있는 낡은 공원 정자 밑에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자박 빗속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왜 이토록 잔인한 시나리오인 걸까요? 민정은 지금쯤 자신을 원망하며 글을 쓰고 있을까요? 태욱은 주머니에서 민정이 몰래 넣어두었던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어 글자가 번졌지만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라는 문구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욱은 그 메모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작가님, 미안해요. 당신 소설의 엔딩은 이런 비극이면 안 되는데. 한편 민정은 옥탑방에서 김비서에게 연락해 태욱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은 복수심보다 더 깊은 걱정과 슬픔으로 타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태욱이 자신을 떠난 건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김비서님,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하세요. 강태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태욱 씨 어머니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당장 알아내라고요. 민정은 나 회장의 딸로서 가졌던 모든 권력을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펜을 든 연약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요. 민정은 태욱이 남기고 간 운동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 태욱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민정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강태준과 박형수, 그 인간들이 저지른 짓을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태욱에게 다시는 그 5,000원짜리 한 장에 목숨을 거는 비참한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요.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태욱은 차가운 벤치에 앉아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태욱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다가오는 것 같았지만 태욱은 그것이 민정의 차이기를 바라는 마음조차 사치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절망의 정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주인공의 모습. 하지만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야 비로소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을요. 민정의 복수 시나리오는 이제 파멸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강태준 부부의 목전까지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태욱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간 5,000원권 지폐가 빗물에 휩쓸려 하수구로 떠내려갔습니다. 그건 태욱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폐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민정이 준비한 황금빛 구원의 손길이 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차에 올라타며 김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찾았어요? 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강태준 그 인간은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손대지 마세요. 민정의 차가 빗줄기를 뚫고 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욱이 겪은 절망의 깊이만큼 민정은 더 잔인하고 완벽한 반전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지옥 같은 빗소리는 멈추고 화려한 복수의 서막이 오를 것입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기 시작한 새벽녘이었습니다. 공원 정자 밑에서 정신을 잃어가던 태욱의 시야에 눈부시게 밝은 전조등 불빛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지옥으로 떨어지던 태욱의 영혼을 낚아채려는 신의 손길처럼 강렬했죠. 차 문이 열리고 젖은 아스팔트를 밟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태욱 씨, 태욱 씨, 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바람을 뚫고 태욱이 숨어있던 낡은 공원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어머니를 품에 안고 쓰러져 있는 태욱을 발견한 순간 민정의 세상은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차가운 태욱의 얼굴을 감싸쥐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바보같이 왜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냐고. 태욱은 간신히 눈을 떠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와 빗물로 얼룩진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작가님, 오지 말라니까. 나 같은 놈 때문에. 작가님까지 더러워지면 안 되는데. 민정은 태욱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옷도 금세 태욱의 피와 빗물로 더러워졌지만 민정은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더러운 얼룩들이 태욱이 견뎌온 세월의 훈장처럼 느껴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민정은 뒤따라온 김비서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옮겨요. 이분들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당신들 모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민정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소탈한 작가 모습은 간대없고 서슬퍼런 후계자의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태욱과 그의 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난 뒤 민정은 홀로 빗속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욱이 떨어뜨리고 간 꼬깃꼬깃한 5,000원권 지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돈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5,000원을 5,000억으로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그 5,000원을 비웃은 인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가난을 선물하겠다고 말이죠. 민정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나 회장의 저택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나 회장은 서재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키러 왔어요. 나 회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딸의 처참한 몰골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남자를 위해 내 인생을 걸겠다는 거냐? 고작 그런 놈 하나 때문에? 민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작 그런 놈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구했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 냄새를 알게 해준 내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민정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나 회장의 건설사 경영권 승계와 민정이 요구하는 전폭적인 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나 회장은 딸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 보았던 지독한 승부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껄껄 웃으며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좋다. 내가 그놈을 어떻게 왕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 악당들을 어떻게 짓밟는지 지켜보마. 대신 약속대로 이 일이 끝나면 넌 내 후계자로 들어오는 거다.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 민정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옥탑방에서 꿈을 꾸던 남인정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먹잇감을 노리는 냉혹한 사냥꾼이자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로 한 남인정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의 최고급 뷰티 살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 회장의 외동딸이 10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변신을 무덤덤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는 세련된 쇼컷으로 다듬어졌고 거친 손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서늘한 매니큐어가 칠해졌습니다. 가장 비싼 실크 드레스를 몸에 걸쳤을 때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태욱을 향한 애틋함과 강태준을 향한 증오로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민정은 김비서에게 첫 번째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태준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재개발 지역 상가 건물, 우리가 이미 매입했죠? 거기 가짜 대박 정보를 흘리세요. 그 인간이 가진 전 재산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정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강태준에게 나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투자처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탐욕에 눈먼 강태준은 그것이 민정의 함정인 줄도 모른 채 덥석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태욱이 병원에 누워 죽어가는 줄로만 알고 승전고를 울리고 있었죠. 한편 병원에서 깨어난 태욱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최고급 VIP 병실,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입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자신의 몸에 꽂힌 링거를 뽑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화려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태욱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제가... 여자가 다가와 태욱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익숙한 향기. 태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가, 민정 작가님? 민정은 빙긋 웃으며 태욱의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아저씨, 내가 말했잖아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리고 보디가드가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태욱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민정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옥탑방에서 라면물을 맞추던 그 털털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의 곁에 있던 그 민정인지 혼란스러웠죠. 민정은 태욱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요. 아저씨 괴롭힌 사람들, 내가 다 지옥 구경시켜주고 왔으니까. 이제 아저씨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쉬면서 내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면 돼요. 태욱은 눈물을 흘리며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정 씨, 아니 작가님, 대체 정체가 뭡니까? 왜 나 같은 놈한테 이렇게까지... 민정은 태욱의 손등에 난 흉터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만두값 갚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을 지키는 작가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 시각 강태준과 박형수는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투자한 가짜 부동산 법인에서 수익률 500% 확정이라는 가짜 통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박형수는 이미 명품관에서 가방을 쓸어 담고 있었고 강태준은 도박장에서 수억 원을 뿌리며 호기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병실 밖으로 나와 김비서에게 다음 단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투자 설명회를 여세요. 그 장소는 우리 건설사 로비로 잡으시고요.
강태준 부부가 가장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게 레드카펫까지 깔아주세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뼈도 못 추리는 법이니까요. 민정의 복수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돈과 명예를 이용해 그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죠. 민정은 옥탑방에서 썼던 원고 뭉치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현실의 권력으로 소설을 써내려갈 차례였습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태욱은 민정의 보살핌 속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정신이 맑아지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정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옆에 천사가 나타났네. 이제 우리 태욱이 고생 다 끝난 거지? 민정은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고생은 저 나쁜 인간들이 할 차례예요. 태욱 씨랑 어머니는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드디어 대망의 투자 설명회 날이 밝았습니다. 강태준 부부는 자신들이 이제 재벌의 반열에 올랐다고 착각하며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나 회장의 건설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위풍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했죠. 수많은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강태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역시 내 운세가 트이려니까 이런 대박이 터지는구먼. 이제 강태욱 그 찌질한 놈은 평생 내 발바닥이나 핥으며 살라지. 그때였습니다. 로비 중앙 무대의 커튼이 걷히고 한 여자가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강태준과 박형수는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기 있어? 박형수가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동생 태욱을 숨겨주고 자신들을 협박했던 그 꾀죄죄한 무명 작가 남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를 입고 나 회장의 옆자리에서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태준 부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 로비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강태준 씨,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법인은 사실 유령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바로 저 남인정 본부장입니다. 장내에 정적이 흐르고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정의 복수극, 그 화려한 클라이맥스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대형 스크린에는 강태준이 그동안 저질렀던 도박 내역과 태욱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서류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당황해서 도망치려는 강태준 부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제 당신들이 쓴 그 더러운 소설의 엔딩을 봐야죠. 주인공 강태욱 씨가 직접 전하는 엔딩 말이에요. 그때 로비 뒤쪽에서 휠체어를 탄 어머니를 모시고 태욱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부정한 어깨의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이 선물한 세련된 수트를 입고 당당한 눈빛으로 형을 마주 보았죠. 태욱의 등 뒤로 나 회장의 경호팀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봤죠? 이게 내가 약속한 해피엔딩의 시작이에요. 태욱은 민정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20년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웃음이자 새로운 인생을 향한 희망의 전주곡이었습니다.
민정은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태준, 당신은 내 소설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악역으로 기록될 거야. 그게 바로 작가인 내가 내리는 심판이니까.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비극은 끝나고 이제는 승자의 축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 돈, 내 100억이 어디 갔냐고. 투자 설명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강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민정의 멱살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정의 경호원들이 강태준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혔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얼굴이 박힌 강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남인정, 내가 감히 나를 속여? 내가 작가면 글이나 쓸 것이지 왜 내 돈을 가로채? 민정은 단상 위에서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준 씨,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돈이 아니라 당신 동생 강태욱 씨의 피와 눈물이었어요. 나는 그저 주인을 찾아줬을 뿐이에요. 그때 로비 정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형수는 자신의 명품 가방들을 품에 안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봉쇄된 상태였죠. 형사 한 명이 박형수의 앞을 가로막고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형수 씨, 당신을 불법 도박자금 세탁 및 강태욱 씨 명의 도용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다 저 인간이 시킨 거라고요. 박형수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사랑한다 속삭이던 남편 강태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부부의 연은 돈이 사라지는 순간 걸레짝보다 못하게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또한 형사들에게 끌려가며 민정과 태욱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강태욱, 너 이 새끼 형을 고발해?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죽어야 우리 집안이 산단 말이야. 태욱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의 귀를 가만히 막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저 더러운 목소리가 어머니의 영혼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려는 배려였죠. 태욱은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나는 이제 형의 동생으로 살지 않아.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지독했던 악몽이었을 뿐이야. 이제 그 꿈에서 깰 시간이야.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수록 로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화려했던 투자 설명회의 조명 아래 강태준 부부가 흘리고 간 명품 가방과 위조 서류들이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었죠. 민정은 나 회장의 곁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회장은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딸의 대담한 복수국에 내심 감탄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하냐? 경영 수업 받겠다는 약속 잊지 마라. 네, 아버지. 하지만 그 전에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민정은 태욱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욱은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이었죠. 민정은 태욱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어머니랑 같이요. 태욱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구해줬던 그 소녀가 이제는 거대한 성주가 되어 자신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복수를 끝내고 말이죠. 민정의 저택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태욱은 치매 걸린 어머니를 업고 저택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태욱의 등 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태욱아, 여기가 극락이냐? 꽃냄새가 너무 좋다. 우리 막내 아들 이제 고생 다 했네.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태욱은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형의 그늘에서 숨죽여 살며 단 한 번도 이런 호사를 꿈꿔보지 못했던 태욱이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어머니를 위해 저택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고급 침구와 전문 간병인이 배치된 그 방은 더 이상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었죠. 태욱은 어머니를 침대에 뉘어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탁자 위에 낡은 통장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작가님? 태욱이 묻자 민정은 빙긋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그동안 형한테 뺏겼다고 생각했던 그 돈들 있잖아요. 내가 몰래 다회수에서 아저씨 이름으로 적금 부어놨거든요. 태욱이 통장을 펼쳐보자 거기에는 상상도 못할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도박으로 날렸다고 생각했던 돈의 일부와 민정이 강태준의 비자금을 탈탈 털어 태욱의 명의로 돌려놓은 합의금들이 합쳐진 금액이었죠. 태욱은 손을 떨며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민정은 태욱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아저씨는 버텼잖아요. 그 지옥 같은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돈보다 더 값진 아저씨의 가치예요. 민정은 태욱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태욱이 평생의 한으로 남겨두었던 유도도복이 깨끗하게 세탁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김비서를 통해 태욱이 국가대표 선발전 때 입으려 했던 그 도복과 똑같은 모델을 찾아내어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태욱은 도복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4살의 나이에 다시 만난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민정은 그런 태욱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소설은 이제 비극을 지나 완벽한 승리의 장으로 진입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강태준 부부가 감옥 안에서도 평생 참회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그동안 태욱의 명의로 가로챘던 모든 재산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박형수는 감옥 안에서 화장품 하나 사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고 강태준은 매일같이 빚쟁이들의 소송 서류를 받아보며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착한 바보 강태욱이 이제는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거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민정은 나 회장의 회사에서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일 먼저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만두재단이라고 지었죠. 태욱이 20년 전 자신에게 주었던 그 따뜻한 만두처럼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싶다는 민정의 뜻이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보좌관이자 보안팀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부정한 어깨의 노총각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수트를 입고 민정을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 그녀가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어주었죠.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세기의 로맨스라고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에게 그것은 단순한 사랑 그 이상의 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욱은 민정을 데리고 한강대교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뛰어내리려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태욱은 난간 위에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과거의 절망을 위로하는 향기로운 조종이었죠. 작가님, 저기 봐요. 강물이 오늘은 참 따뜻해 보이네요. 태욱의 말에 민정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저씨가 사라져서 그래서 이 강물이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태욱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정이 선물했던 운동화 모양의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것을 민정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작가님의 보디가드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어요. 내 소설의 결말, 나랑 같이 써줄래요? 민정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명 작가로서 10년을 버티며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내 소설은 장편이에요. 평생토록 끝나지 않는 아주 긴 이야기로 써야 해요. 한강의 야경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민정의 나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나 회장의 저택 식당에는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묘하고도 따뜻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위험을 내려놓은 나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치매 증상이 몰라보게 호전된 태욱의 어머니가 정갈한 한복 차림으로 웃고 있었죠. 태욱은 이제 수트가 제 몸처럼 잘 어울리는 늠름한 모습으로 민정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 회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태욱의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민정과 태욱의 이름으로 설립된 만두사회복지재단의 정관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돈만 벌 줄 알았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사람 마음을 얻는지는 몰랐다. 태욱이 내가 우리 민정이한테 줬던 그 따뜻한 만두 한 봉지 값이 내가 가진 수천억보다 더 귀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나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딸을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이용하려 했던 과거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는 이제 진정한 아버지이자 어른으로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었죠. 태욱은 나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전하겠습니다. 태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한강 다리 위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고독을 이제는 다른 이들이 겪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결심이었죠. 민정은 그런 태욱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소설 속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작가의 손길이 필요 없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차가운 감옥벽 안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수의를 입은 채로도 여전히 도박판의 환영을 쫓으며 허공에 손짓을 하고 있었죠. 박형수는 면회 온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방에서 자신이 가졌던 명품 가방들의 이름을 하나씩 으조리며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을 짓밟고 얻은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모래성이었는지 무너진 뒤에야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조차 그들에게는 과분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참회하지 않는 영혼에게 남은 것은 오직 스스로가 만든 지옥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어느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죠. 서점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화려한 띠지가 둘러진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강의 보디가드 내 소설의 엔딩은 당신이에요. 작가 남인정의 이름은 이제 무명 작가의 서름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토리텔러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팬사인회를 마치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낡은 자전거 대신 최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죠.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온 남자는 다름 아닌 태욱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 회장의 보안팀장을 넘어 독자적인 보안 전문 회사를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나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소설의 진짜 엔딩을 찍으러 가야죠? 태욱의 장난스러운 물음에
민정은 그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3년 전 서로의 목숨을 걸고 만났던 바로 그 한강대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죽음을 결심하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다리로 이름 붙여진 그곳에는 민정이 기부한 따뜻한 문구들이 가로등마다 새겨져 있었고 절망한 이들을 위한 상담 전화기가 노란빛을 내며 서 있었죠. 민정은 돗자리를 깔고 태욱과 함께 앉았습니다. 바구니에서 꺼낸 건 화려한 도시락이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만두 한 봉지였습니다. 20년 전 그 소년이 소녀에게 주었던, 그리고 3년 전 옥탑방에서 함께 나눠 먹었던 바로 그 구원의 음식이었죠. 오빠, 사람들은 제 소설의 결말이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이라고들 해요. 근데 나는 알아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진짜 인생이라는 걸요. 민정은 태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는 석양이 한강 물결 위에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약지에 빛나는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민정아, 내 인생이라는 소설에 내가 작가로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부터는 슬픈 장면은 하나도 없을 거야. 우리가 함께 쓰는 모든 페이지가 다 축제일 테니까. 태욱의 고백에 민정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장 눈부신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태욱의 어머니는 이제 재단에서 운영하는 숲속요양병원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민정의 손을 잡고 말하곤 했죠. 우리 아들 살려줘서 고맙네. 복 받을 거야, 우리 며느리. 그 한마디에 민정은 세상 모든 상을 다 받은 것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나 회장 또한 이제는 건설 현장의 안전모를 쓰는 대신 재단의 봉사조끼를 입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사람의 웃음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알려준 사위 태욱은 이제 그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자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 회장은 가끔씩 서재에서 딸의 소설을 읽으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그래, 인생은 이렇게 쓰는 거였어. 내가 너무 늦게 배웠구먼. 한강의 야경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를 지나는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의 불빛이 마치 거대한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었죠. 민정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머릿속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절망은 언제나 짧고 희망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당신 인생의 가장 화려한 반전을 위한 도입부일지도 모릅니다. 태욱과 민정은 만두 하나를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시원한 강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강다리 어딘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누군가에게 그 웃음소리가 작은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꼭 잡고 다리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압니다. 앞으로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련도 결국은 해피엔딩을 위한 복선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강태욱과 남인정의 긴 여행이 이제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소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때로는 문장이 꼬이고 때로는 악역이 나타나 괴롭히기도 하겠지요. 그럴 때마다 이 두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한강의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고 만두 한 봉지의 온기로 다시 일어선 그들의 진심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엔딩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꽉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온기가 바로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인생이라는 위대한 대본의 유일하고도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연은 우리가 남깁니다. 또 다른 사연은 계속됩니다.